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역점 7위며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184곳은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하죠.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책을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해법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님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진 충북 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아니면 첫째를 안 낳는 문제, 둘째를 안 낳는 문제 이렇게 분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청년의 생애 과정 자체가 좀 중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독립하고 짝을 만나고 일자를 찾고 하는 과정들이 더 멈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청년들을 누르고 있는 주거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결합돼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위원장님. 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좀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서는 저출생, 인구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를 하나 낳고 그 평생의 삶을 기른다는 것은 단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나오게 돼가지고 요즘 인터넷 댓글은 어떤가 좀 보는데 정말 그 국가의 출산정책, 인구정책에 정말 이렇게 분노식에 그러니까 너 같으면 애 낳겠냐, 예. 나는 나의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요런 정책 하나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전생에 거쳐서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불행하게 살고 누구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좀 본질적으로 고민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에 관해 부지사님이 충청북도의 정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민선 8기 들어서 충청북도는 이제 저출생 정책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표준이 된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핸드폰을 이제 터치로 바꾸면 아이폰이라던가, 아니면 콜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펩시도 있지만 코카콜라를 예.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영상을 이제는 이제 유튜브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가면서 혁신을 가열차게 해왔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북 또한 이제까지 수십 년간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지자체들과 정부와 완전히 비교되는 성과들 이번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지난해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족 친화 인증 우수 기관 시상식을 했는데, 여기서 완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상을 수상을 했어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도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자체에 알려졌고, 그 이후로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의 혁신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예를 들어서 25년도 이달부터 우리 충청북도는 임산부와 이제 2세 미만의 공무원들에게 주 4일제 근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까지는 여기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실링을 완전히 깨부수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관념들과 그 한계를 조금 벗어 던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 난임 휴가라던가 아니면 임신 공무원 모성 보호 휴가라는 그런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도청이 이런 과격한 정책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을 할 때는 이것이 민간에게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가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과격하고 전투적이라고 비춰질 만한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재택근무라던가 아니면 시차 출퇴근제 혹은 뭐 동료수당 소득 대체 보전금처럼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인센티브라던가 여러 가지의 보전금을 통해서 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지사님께서 이제 충청북도의 그 정책이 과격하고 전투적이다. 또 이걸 민간에 확산시키기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관련 다른 분들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 박사님. 네. 충북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다른 패키지를 만들면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정책에서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낮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일가정 양립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격차의 문제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 좋아지는 직장이 계속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나빠지는 직장은 나빠지는 적이 있고 예를 들면 또 농공단지의 생산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고용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비정규직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이렇게 우선 앞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예. 더불어서 민간에 확대될 때 혹시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격차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격차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김지연 센터장님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파격적인 제도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한 동네가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른 근로 형태에 맞게끔 정책을 조금 더 세분화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중소기업 이상, 뭐 대기업은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니까요. 근데 뭐 그냥 가게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운 분야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정책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수 있게 그 형태, 근로 형태에 맞게끔 조금 세분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네, 정무진 위원장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애 낳으려면 공무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그 조건과 인프라가 이런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민간 영역 안에서도 아무리 인센티브나 뭐 이 지원을 하지만 그 돈을 받더라도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게 회사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 회사의 운영이 되게 어려운 뭐 영세 사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단위 안에 묶이지 않은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너무 그림의 떡이죠. 네, 먼 일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책에 비해서는 급진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주민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데는 아직 좀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들 이게 주로 사각지대들이나 이런 격차의 문제들을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는 해결하기 되게 힘들어요. 다 일일이 다가가기는 힘들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소기업 정책, 지역 기업 정책, 지역 자영업자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의 좀 큰 틀 패키지 속에서 같이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복지 영역으로만 뛰어나서 보지 않고 정책을 같이 버물릴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시도들이 또 필요하던 것 같습니다. 네, 부지사님 세 분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요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통점의 키워드는 격차 해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슷한 수준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조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까지 충북 혹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 이제 법제의 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청주권이 아닌 비청주권의 그 임산부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게 할 것인지 혹은 근로소득의 그 후단에 있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이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번에 25년도 1차 추경이 지금 현재 도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1차 추경의 내용 중에는 너무 다행히도 소상공인들께서 아이를 출산하셨을 때의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충북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조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부지사님 이번에는
교육 돌봄 체계와 관련한 충청북도의 정책 말씀을 해주시죠. 이 충청북도의 돌봄 체계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하늘의 뜻 무지개 예. 같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느 한 계층이나 한 방향이나 하나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펼치는 방식으로의 돌봄 체계를 진행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충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펼쳐지고 있는 부분 굉장히 다행이고 이 지점에서 저희 충북도는 육아 친화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조금 더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이건 좀 굉장히 많은 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족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24개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각 지역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 양육 공백이 갑자기 발생한 가정에게 긴급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한 2, 3년간 테스트를 돌려서 이제는 정식적으로 이제 도의 정책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반응이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느끼고요. 특히나 뭐 지역 아동센터가 초반에는 조금 이제 운영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홍보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초기 작업 들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안정화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역의 아동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다른 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정 위원장 최근에 출산하셨죠? 네. 네. 지금 부지사님 말씀한 충청북도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니 제가 몇 년 후엔 좀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저도 지금 출산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지금 걱정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워낙 인구, 이 출산 문제가 좀 두드러지면서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그거 관련된 뭐 현금성 정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주변에 아이를 낳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 초등학교 가면 진짜 일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부터 시작해서 아이 하나 더 나오면 감당 못할 걸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출산할 때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큰 고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시는 정책에 비해 체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또 관심 가지는 것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요즘은 돌봄 서비스의 질의 문제도 이제 공적 영역에 하는 것과 민간 영역에 하는 것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그리고 또 민간 영역을 뭐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뭐 격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예. 조금 근본적으로는 이게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중요하죠. 근데 사실 어떤 부모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컨대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뭐 조부모 아까 조부모 예. 얘기하셨는데 조부모나 가족들이 이제 돌봄을 이렇게 임시로 할 때 그걸 당연한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관에 맡겨지는 것처럼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제가 기사를 보니 충남은 또 그게 도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관심사가 좀 요즘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사님. 돌봄에 대해서는 참 불만들 많으시고 만족하지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이를 저녁 8시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예. 우리나라 보육 시스템은 그리고 한 1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어린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이게 굉장히 한계가 된 지역들도 많이 있고 돌봄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계속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돌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돌봄 어린아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만큼 해소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등부터가 문제죠. 예.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 이제 출산 연령이 30세를 넘어가면 31세, 32세를 넘어가면서 여성들이 승진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이가 취약하는 시기랑
맞물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의 아직까지 보육 시스템과 이 특히 초등 돌봄은 한 10년 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의 특성, 여성들의 삶이 변하고 있는 과정도 지금 우리가 불만도 많고 하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개선도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또 그러면서 우리 청년 여성들의 삶이 변하는 거, 우리 생애 방식이 변하는 것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정책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돌봄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교육과 돌봄은 학부모들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되지 않고 또 무마되는 경우가 많고요. 돌봄 체계도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엄마들은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만 담당할 선생님이 없어서 또 무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신뢰를 쌓아야 우리 교육 돌봄 체계가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여러 정책들이 사실은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아이 돌봄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장단점이 있었는데 이 아이 돌봄으로 되진 않는구나. 나눔 케어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금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충북도는 이런 테스트 끝에 우리는 이런 돌봄 체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해주시면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제 늘봄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업무가 과도해서 사직 비율도 높고 되게 호소하시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돌봄 체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 돌봄 체계의 이 큰 규모를 담당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집에서는 아이가 돌봄 시스템에 갈지 몰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원성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아이를 돌보는 그 서비스로 그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돌봄 노동 이 현장에 있는 그곳의 이 노동의 질이나 이런 것도 좀 실태 파악이나 개선이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부지사님 세 분이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한번 또 입장 말씀을 해주시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늘어나는 수요는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공급을 하는 입장, 이제 행정 집행을 하는 사실 도라던가 아니면은 정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정책의 효능감을 쫙 올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많겠죠.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요.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에 운영이 잘 되고 있었던 가정 어린이집의 폐업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어떤 양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설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돌봄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시스템 하에 여러 가지의 운영 주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쉐어하고 그 양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된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들 요 메인이 되는 육아 돌봄 기관들이 유기적인 행정 절차 그 합동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국민에게 받는 세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출산을 해결하고 조금 더 양육의 원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주거, 결혼, 출산 지원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자금 부족이고 미혼 남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은 주거 지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의 주거, 결혼, 출산과 관련한 대표적 지원 정책 부지사님 말씀을 해주시죠. 충청북도가 사실은 23년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자체가 되어서 예. 모든 지자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혹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냐에 대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러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편적인 어느 정책 하나를 업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 충북이 이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이 혁신적
관점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임신을 하면 그 임신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공기관 같은데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조금 빨리 서비스를 받잖아요. 예. 이런 것들 혹은 뭐 다자녀 세금 감면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혜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저출생과 관련된 것을 혜택으로 볼 거냐 혹은 권리로 볼 거냐의 차이에서 굉장히 그 끝단에서 많은 성과의 차이가 갈리거든요. 예. 네, 이번 민선 8기에 김영환 지사가 딱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이제 유공자처럼 대하겠다라고 아주 파격적 멘트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잃어버렸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점에서의 많은 정책들을 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론적으로 충북의 출산율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출산휴가 수당입니다. 예. 아이를 낳으면 5년간 이제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닥쳤어요. 이 현금으로 되겠냐. 이 엄중한 사태를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 1,000만 원의 이 이면에 본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육아한다는 그 일이 우리가 단순하게 복지로 혜택을 줄 일이냐 혹은 국가의 고민을 해결하는 이 유공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권리로 볼 것이냐라는 지점에서 사실 저는 간단하게 출산휴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책들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위원장님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네. 관심 많을 텐데요. 네. 뭐 지금 말씀 들으시고 입장 어떠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북도가 정부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 이상의 어떤 그 현금성 지원이 실제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에 이제 사용되게 되는 뭐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많은 산모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또 좀 문제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제가 좀 체감했던 건 산후조리비를 50만 원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떤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시장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올라가면 제가 사실 그 돈을 받아도 크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예산 대비 효과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계속 출생률을 높일 계획이 있다면 그럼에도 좀 파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현금은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쥐고 있고 이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을 쥐고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100만 원이 있으면 좋네 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 1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공공 인프라나 그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격차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조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분들 얘기 더 들어보고 부지사님 입장 듣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가 이 생애과정 이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집을 모든 청년들에게 다 줄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지역에서 다시 외곽에 있는 우리 충북에서도 또 동북부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거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다른 식으로 가고 있죠. 저는 두 가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것을 주거의 복지, 주거를 지원이라는 정책만 보지 말아주시고 다른 지역의 공동개발, 균형 발전, 지방 위기 지역에 대한 발전 정책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좀 유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협의의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점, 이것은 당장 우리의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집값이 이런 청약이라든가 이런 경쟁에서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와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같이 나눠야 될 짐이 있다는 거를 같이 설득하고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과정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이 충청북도의 주거 결혼 출산 지원 정책 입장 어떠십니까? 네,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농촌에서 와서요. 농촌은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미혼 남녀를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그래서 농촌 총각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는 국제결혼법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었죠. 근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 지금은 지자체별로 지금 폐지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제결혼법에 혜택을 받았던 농촌 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될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런 국제결혼법이 다문화를 포함한 이 대상을 조금 더 폭넓게 해주셔서 이런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변형을 해서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미혼 남녀의 출산 주거 지원이 아닌 귀촌을 하더라도 한 아이가 있어서 귀촌을 했지만 또 살다 보니 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세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미혼 남녀, 농촌 이런 청년 이것을 조금 대상지를 확대해줘서 조금 변형이 있게 스며들 수 있게 좀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이게 꼭 농촌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비가 청년들 성비가 워낙 안 맞거든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낙태를 많이 했던 시기라서 성비가 한 110 정도 됩니다. 남성 100명에 여성이 여성 100명에 남성이 110명 정도 있는데 충북은 한 12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 농촌 지역으로 갔으면 이 숫자가 더 커집니다.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가? 이거는 농촌의 농촌 총각 젊은 여성들이 없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로 여성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이 돼요. 지금 이런 문제도 이게 지금 주거 문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성 청년들이 왜 자꾸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가 결합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렇게 뭐 인구 성비라든지 또 여성 그 미혼 남녀를 어떻게든 가장 매칭해 주려는 그런 시도들도 충북도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정책을 받는 대상자들이 내가 애 낳으려고 여기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인구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사실 이 조건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떠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조건이 어떤 조건이면 사실 조건이 좋으면 알아서 가거든요. 저만 해도 군 단위로 이주를 하고 싶은 좀 욕심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럼 병원은 애들 학교는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뭐 성비를 얘기하고 아무리 비용을 얘기해도 사실 당사자들은 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시에 비해 군 단위가 정말 거의 소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지사님 세 분 말씀 어떻게 들었습니까? 충북의 청년들이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주거인 것에는 우리 모든 패널들이 다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사실 그 지점에서 그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이 스며들기 얼마나 포용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조금 뾰족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청주권이랑 청주권이 조금 다른 느낌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청주권 같은 곳, 예를 들어 제천, 단양처럼 이제 군 단위, 면 단위로 운영되는 곳들은 기존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청년들 구성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인식 개선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청주권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현재 저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삽을 못 떴는데 그 현재 충북형 청년주택이 예정되어 있는 곳 옆의 이제 주거하는 분들과의 인식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 충북을 지속 가능함이 존재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단순하게 뭐 몇 채 짓는다 아니면 얼마를 준다 주거지원금 뭐 어떻게 제공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각 정권마다 논의하는 기구의 이름은 달랐지만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다뤄졌습니다. 23년 기준 저출생 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38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0.71을 기록하고 있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이 박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380조 지원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풀어지게 측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정책이 시작할 때는 OECD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하고 비교도 못하는 수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비율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사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 이 큰 문제들이 예.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들이 생긴 아이들을 낳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된 문제는 복지가 모자라서 어지러워진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게 됐고 일자리가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더 많은 경쟁이 생겼고 더 많은 걸 더 아이들에게 투여를 해야지만 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기성세대가 져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순들이 청년 세대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리고 지방 간의 격차의 모습들이 지금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에게 놓여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우리 예산을 확장시키고 더 만족스러운 정책, 더 효율적인 정책을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가 같이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자꾸만 더 달라, 지자체가 더 달라는 문제로 이 만족도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중의적 생각, 우리 공통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걸 끌 수 있는 지역의 정치들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정 위원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동의합니다. 약간 거품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단 국가나 정책 차원에서는 이 저출생의 영역으로 이 예산을 묶어서 이만큼이나 투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낳는 당사자는 낳았을 때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차별 없이 불행하지 않게 전생에 걸쳐서 살아가는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의 노동을 하면서 이 정도의 질의 노동을 하면서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이게 약간 저출생의 한 꼭지로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그 질의 문제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다 열을 올리다 보니 약간 좀 경쟁을 하듯이 우린 얼마 썼다, 우린 이걸 더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실질적인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런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지자체별로의 그런 차별점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실 그 정도의 정책들과 아이디어성 그리고 돈을 조금 더 푼다 덜 푼다의 문제로 아이의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전체 영역 안에도 이 출생을 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일 수 있는지 다른 각 부처에도 저는 적용과 좀 이런 시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의 충북의 혁신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라던가 아니면 충북에 있을 때 여러 그 의사 결정권자들의 근본적 고민은 이 젊은 청년들의 생애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다시 재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결국엔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기업 가고 좋은 기업 가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예. 이게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인과관계예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그 인과관계가 다 똑똑똑똑 끊어져서 좋은 대학을 가도 취업을 못하고 예. 취업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생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의 패턴들이 이미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예. 그럼 그거를 단순하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요 임신 출산의 문제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애 전반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 지점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의 왜곡된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지나친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경쟁 사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적으로 해결한다거나 혹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든다거나 혹은 혁신을 추동하고 실패를 독려하는 그런 혁신 사회를 만든다거나 여러 사회의 주체들이 각자
각자의 해결 방식을 가지고 이 비빔밥처럼 한 군데 모여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인구와 혹은 육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지만 요 특정한 문제의식을 가진 특정한 카테고리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아주 더 적극적으로 가동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정책들 안에 정말 세분화된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현장에서 주민으로서 보기에는 출산하면 비용 지원하는 비용 지원 혜택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출생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지금 저는 좀 불안한 사회 구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덥고도 포함이 되고요. 너무 양극화를 가고 있거나 또 지역 간의 격차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성평등이라든지 양성평등들이 조금 스며들어서 이런 것들을 꼭 비용 지원으로 어떻게가 아니라 그 뒤에서 돌봄을 봐주던 뒤에서 못 봤던 것들을 이렇게 좀 쓸어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주체는 국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소리들을 좀 귀 기울여서 이것들의 정책이 조금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정부가 국회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하며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국내 지자체 또는 기업의 출산 지원 정책, 다른 국가의 저출생 해결 사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출산을 생각했을 때 가장 고민하는 건 육아휴직이에요. 예. 근데 이런 민간 영역에 이런 휴직들을 국가나 공공의 영역에서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첫째 아까지는 요즘 어떻게 저렇게 되는데 둘째를 낳으면 다 사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민간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과거와는 다른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상북도가 요즘 저출생 대책 평가로 굉장히 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고팠던 것 같습니다. 대도시 빼놓고는 경상도의 대부분은 빨간 지역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도 자체에서 굉장히 고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중에 큰 혜택은 소득세 세금 면제가 가장 큰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제 인구 저출산 대응 사례로 좀 선도 사례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인데요. 프랑스도 소득세를 30%에서 아이를 낳으면 11%까지 낮춰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거의 무료인 뭐 교육 뭐 말씀하신 출산 뭐 육아휴직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프랑스도 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세금을 대폭 할인하는 혜택으로 아마 시민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프랑스 사례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시간차를 두고 한 개씩 단계적으로 성공하면서 완성을 이루어냈는데 요즘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또 정체가 되고 있어서 또 다른 정책을 또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를 봐야 되는 이 저출산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사례, 극복 사례는 프랑스랑 스웨덴 많이 하시고 복지 확대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독일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독일은 눈에 띄는 사업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산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닌데 최근에 좀 오르고는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출산율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꼭 출산율 올려서 한 건 아니지만은 중소기업을 강화한다든지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든지 교육을 개혁한다든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들이 있었어요. 특히 독일은 인구라는 말을 인구 정책이라는 말을 꺼내기 되게 힘든 나라예요. 나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민들이 같이 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별의 성과들이 합쳐지면서 점점 이제 개선되는 효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굉장히 우리의 발전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쌓았던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결합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물론 이제 현장에서 도지사님이 그 도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사업들과 함께 이런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오랜 기간에 또해서 잡혀진 문제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긴 호흡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항상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체감성이 중요해요. 얼마나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가 중요한데 체감성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정말 큰 구조의 문제들을 놓칠 수가 있고 힘들지만 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충북 시민들도 지지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계속 긴 호흡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지사님. 뭐 여러 정책들 성공한 사례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는 그 비용을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의 설계를 조금 다르게 함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사례가 좀 기억이 납니다. 1930년도쯤에 스웨덴이 엄청나게 그 저출생으로 고생을 했다가 이걸 꽤 잘 극복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 있는데 그 육아휴직 한 400여일 정도 된 육아휴직에서 반드시 남자가 아빠가 90일을 써야 됩니다. 예. 안 쓰면 날라가. 엄마가 대신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사실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 남성 여성 간의 어떤 인식, 성에 대한 인식의 괴리, 그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 저출생 반등에 이른 모범적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 지점에서 우리 충북도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아빠 육아라던가 어떤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온화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미정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제가 좀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좀 청년들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좀 청년들 입장에서 이런 인구 정책이나 저출생 정책이 그냥 사실 되게 따갑게 다가오고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뭐 이 가임 여성의 지도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뭐 조이고춤 이런 거를 쳐서 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이 사실 가장 다급한 건 저는 국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어려운 조건에서 그냥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 저출생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아이를 뭐 낳아라, 니네 왜 안 낳냐, 혹은 세대 갈등처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왜 낳지 않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는 사실 이게 이 부서 전체가 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전체 다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전 영역으로 확대돼서 좀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들을 좀 더 이렇게 다시 수정한다든지 혹은 좀 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이렇게 지자체들끼리 약간 이렇게 조금만 정책들을 경쟁하는 방향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 예.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동의를 얻어나가면서 설득을 시켜나가면서 길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저희끼리 농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애를 낳았으면 지금 시대에 낳았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빨리 태어났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은데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쯤 되니까 어르신들이 결혼은 해봐라. 결혼을 하거든 애는 낳아봐라. 하나를 낳거든 둘은 낳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때는 그 힘든 상황이셨을 텐데도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가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현대 사회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닌 경쟁 사회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취업군으로 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 지원해서 좀 잘난 것을 조금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한 걸음을 좀 쉽게 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지사님. 지금 저희 아기가 22개월인데요. 예. 너무 매운맛이에요. 너무 힘든데 잘 보면 이게 육아라는 것이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고 달콤할 때도 있고 시큼할 때도 있고 너무 다채로운 삶에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육아를 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장면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 더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현실적인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